이강민의 잡지사 3호로 15번째 페이지. 오늘도 A3 용지에 할 말을 빼곡하게 정리해 오신 분이죠. 이분의 준비력과 입담에 건배해보는 시간, 최고민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최고민수입니다. 오늘 역사학자. 되게 많았는데 처음에. 예, 왜냐면 예. 이 역사 쪽으로 네. 제가 역사책을 3권 썼잖아요. 근데 주식 전문가라고 하니까 이미 좀 접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역사 스토리텔러, 역사학자. 이제는 뭐 네. 역사학자로 불러도 나는 책도 3권 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리 역사책을 쓰신 분들은 이 방송에 많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썬킴을 예. 이겼다. 이렇게. 선생님도 요리 쪽은 안 건드려요. 네. 예. 썬킴 선생님은 요리와 경제는 안 건드리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빈틈을 잘 노려서 예. 이강민의 잡지사에 오래도록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빈틈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틈새 시장이라고 예. 하죠. 전문 용어로. 자, 오늘도 A3 용지 한 3장을 빼곡하게. 네, A4 정도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A4 정도로는 정확하게 하면 네. 이게 B4입니다. B4. 네, B4. A3는 이거보다 좀 더 크고요. 사실 이거 몇 장 할 거면 그냥 전지가 맞아요. 그죠? 선생님의 그렇죠. 콘텐츠를 담기에는. 네, 좀 예, 바꿔주세요. 여기 그 네. 이쪽 앞에 네. 프롬프트 좀 띄워주세요. 전지 사이즈로. 네, 사장님 좀 프롬프터 좀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길. 자, 오늘은 역사학자 최고민수님과 함께 민망하시죠, 약간. 한 잔 술에 담긴 역사를 음미해 볼까 합니다. 와인의 역사부터 또 샴페인의 탄생까지 술의 역사를 따라서 중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우선 와인 얘기부터 해보면 그 중세 시대 수도사들이 와인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이게 왕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그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죠. 프랑크 왕국. 프랑크 왕국이 이제 가톨릭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같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 게르만족이 세운 이 숲에서 고기나 구워먹던 그런 게르만족이 세운 이 나라가 가톨릭을 하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융성해 가는데요. 네네. 가톨릭의 특징이 이제 뭐 이 종교적인 그런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와인을 포도주를 그렇죠. 먹게 되면서 예. 이제 포도주 생산을 좀 활성화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가톨릭의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서 수도원을 이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네. 결국 이제 미사나 어떤 종교 행사들을 하게 되면 포도주를 쓰게 되고 포도주가 이제 남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팔게 되는 거죠. 수도원이 이제 자체적으로 네. 자립해서 좀 스스로 살아라.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네. 와인의 수요들은 밖에서도 많으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원이 와인의 진심이 되고 이렇게 이제 생산도 하게 직접 되고 빚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와인 어떤 제조법도 가르쳐 주면서 네네. 와인이 널리 퍼지게 됐는데요. 원래 와인이라는 것은 고대 로마 시대에 이제 널리 이렇게 퍼지게 되거든요. 로마에서 이제 가톨릭을 믿던 로마에서 이 포도주를 먹게 되는데 네. 이 로마에서 멀리 포도주를 전달해 주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지 자체 생산을 좀 해보자. 그러면서 기술들도 가르쳐 주고 네. 이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네. 유럽 전체가 포도밭이 되고 그런 포도밭이 지금까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와인 좀 좋아하시나요? 와인이요? 제가 술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와인은 이렇게 잘 몰라도 그냥 몇 잔 마십니다. 있는 집 자식이었군요. 보통은 그렇진 않고요. 예. 보통은 소주나 뭐 맥주 소주, 이렇게 술이 좋아하시는데 약해서 제가.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와인을 네네. 좋아하시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주정 강화 와인을 좋아합니다. 주정 강화 와인. 네, 아. 주정 강화 와인은 네. 와인에 브랜디를 섞어요. 그러니까 브랜디라는 거는 증류주로 도수가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도수 높은 브랜디에 와인을 섞어서 도수를 좀 올리는 겁니다. 옛날 대항해 시대 때 만든 와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와인의 도수가 낮다 보니까 멀리 항해를 가다 보면 이 와인이 상해요. 네. 그리고 와인을 이렇게 교류를 어딘가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날씨 따뜻해지면 막 상하기도 하고 하니까 네. 상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한 술을 같이 섞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마시는 측에서는 네. 많이 마시지 않고 조금만 마셔도 취하니까 기분도 좋고 그래서 주정 강화
와인. 그래서 영국인의 아침 식사는 쉐리와 함께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쉐리요? 예, 쉐리가 이제 주정강화 와인의 대표적인 브랜드예요. 예, 이야기예요. 그래서 쉐리. 예, 쉐리와 함께 와인을 그러니까 아침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도수가 좀 높으니까 인생이 대항해와 같은 느낌이네요. 아 제가 예. 아 예,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아니, 왜 그러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예. 멀리 이거 끝나고 또 어딘가 또 항해를 떠나야 또 항해 됩니다. 떠나신다고, 예. 떠나자. 또 멋있게 입고 나오죠. 저의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아, 싱글 그렇죠. 예, 떠나자 어디라도 좋아. 예, 다 깨알 맥락이 같은 있네. 홍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프랑스 샹파뉴 지방이 또 와인과 좀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네, 쌍파뉴라고 쌍파뉴. 하죠. 네, 쌍파뉴. 예. 우리가 이제 샴페인이라는 말의 프랑스어가 쌍파뉴예요. 네, 예, 쌍파뉴 들어봤어. 지역의 와인을 이제 샴페인이라고 하는데 스파클링 와인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스파클링 와인 이렇게 먹으면 막 탄산가스가 팍 하면서 그렇죠. 튀는 마치 콜라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의 와인들인데요. 네네. 쌍파뉴 지역에서만 만든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은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샴페인만 네. 이 스파클링 와인인 건 아니고요. 네. 여러 군데에서 스파클링 와인이 생산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쌍파뉴고 지금 라벨에 샴페인이라고 써 있는 건 다 쌍파뉴에서 나온 네, 거예요? 쌍파뉴 지역에서 나온 그렇구나. 네, 그런 와인들을 네. 샴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이 프랑크 왕국의 초대 국왕이 클로비스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가톨릭 개종을 하면서 네. 가톨릭과 만나게 되는데 쌍파뉴 지역의 도시인 랭스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랭스가 이제 상당히 어떤 왕권의 상징이 되고요. 네. 종교적인 의미도 갖추게 되고 그래서 왕의 대관식 자체는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막 좀 많이 사치도 하고요. 화려하게. 여러 가지 막 선물도 주고 그렇죠. 이런 거대한 축제, 종교적인 행사가 됐는데 네. 그래서 쌍파뉴의 와인, 샴페인이 왕의 와인 이런 이미지도 주고요. 당시 이제 프랑크 왕국이 거의 유럽, 서유럽 쪽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거의 대부분 게르만족들이 차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지. 이 쌍파뉴 지역에서 뭐 모이면 뭐 합니까? 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쌍파뉴의 와인을 먹어보니까 야 이거 괜찮은데 우리도 좀 이거 갖고 가. 그러면서 어떤 샴페인이 이렇게 왕의 와인으로서 알려지는 그러네.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인의 고장 쌍파뉴 느낌입니다. 가보셨나요? 쌍파뉴? 아니, 못 가봤는데요.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같이요? 쌍파뉴? 네. CBS 구독자 떠나자. 그러네요. 네. CBS 구독자 한 100만 되면 네. 우리 둘이 가방 메고 좋죠. 한번 가시죠. 좋습니다. 네, 사장님 듣고 계시죠? CBS 구독자, CBS 청취자는 100만 되겠죠. 예. 우리- 잡지사 구독자가 네, 100만 되면 잡지사 구독자 네. 100만이 99만 때 저를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 99만 대 도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쌍파뉴 표 끊고 기다리겠습니다. 벌써요? 예, 알겠습니다. 한 2년 정도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표 끊으시고요. 네. 근데 이 쌍파뉴 지방이 와인뿐만 아니라 또 상업의 중심지로 좀 유명했다고 하던데 뭐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이게 상업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은 일단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통팔달의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쌍파뉴가 왜 커졌느냐? 네. 자세히 보면 그 유럽에 지나가는 길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당시에 최고의 공업지대인 플랑드르까지 가는 데에 중간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관세라는 게 뭐냐면 통행세예요.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지역의 영주에게 통행세를 주는데 네. 이 통행세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적대들이 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 좀 안전하고 중간에 그런 왕의 어떤 그런 대관식을 하는 이 쌍파뉴 지역이 괜찮지 않겠어? 우리 여기서 좀 만나자. 이렇게 되면서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네, 쌍파뉴에서 정기 시장이 열립니다. 정기 시장이 네, 요즘으로 치면 무슨 박람회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플랑드르 그 당시에 플랑드르는 지금의 벨기에 지역이에요. 네. 벨기에 지역이 이 영국의 양모를 가져와서 네. 이 플랑드르 지역에서 양모를 가공을 해가지고 모직물 이렇게
모직물이죠. 모직물을, 양모를. 모직물, 어. 양의 털을 가지고 모직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쌍파뉴까지 가져오는 거고요. 예. 이탈리아는 이제 베네치아는 이제 중개 무역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향신료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아. 중국 또는 중동의 그런 어떤 무역품들을 가져와 가지고 쌍파뉴에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모직물과 이런 향신료. 어떤 향신료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러네요. 그런 하나의 커다란 시장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예. 야,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우리 네. 좀 자주 하자. 어. 그리고 쌍파뉴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서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주변의 영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너도 나도. 이강민 시장을 열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장들을 열게 되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2달에 한 번씩 열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2달에 한 순회 번씩. 공연처럼 그러면서 1년에 한 6번 정도 6개의 시장이 돌아가면서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그렇구나. 예.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술을 먹겠죠. 먹고 마시죠. 예, 예. 그러면서 이 쌍파뉴의 와인이 또 널리 또 퍼져가는 유명해지고. 유명해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먹고 마시기도 하지만 우리 뭐 암스테르담 편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모이면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도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어찌됐든 이 물건을 팔고 교환하고 하면 물물 교환도 있지만 일단 금덩이를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면직물을 못 가져오는 사람들은 네. 금덩이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금덩이를 가져오는데 금덩이도 무겁습니다. 무겁겠죠. 예, 너무 무거워. 하인이 들고 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들고 오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서류로 써주는 겁니다. 종이에 써주는 겁니다. 나 이강민, 저 플랑드르의 면직물 100억 어치 사겠어. 100억어치 사겠어라고 종이에 써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이강민 이렇게 사인을 하면 네. 이 쌍파뉴에서 받은 거를 네. 이제 베네치아에서 이 교환을 하는. 어음 같은 거네요. 네, 어음이죠. 환어음이라고 해서. 환어음. 네, 그래서 어떤 운송에 따른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제 그 우리 신용장이라는 신용장. 그런 제도를 네네. 그 당시에 이제 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선진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적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유럽의 도적들이 큰 일을 했습니다. 도적이 없었으면 이 금융 시스템이 아니, 그걸 또 큰일 했다고. 뭐 개발이 될 역사는 수 없는 다 거죠. 안 좋은 그래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인들이 모이게 되면 네. 결국 이 돈의 결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렇겠죠. 그 결제를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게으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금융 시장의 발전이 이루었고요. 네. 여기에 중요한 게 유대인들이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유럽의 그 유대인들에게 중세 시대 때 봉건 제도라는 건 땅을 줘야 되거든요. 먹고 살 땅을 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겐 땅을 주지 않았고 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당시 가장 천시한 일인 고리대금업자 그리고 어떤 그 금융업자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한 이 네트워크의 한 부분을 담당을 그 당시에 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번성했던 시장이 말이죠.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몰락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선생님? 네, 이 시장이라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의 경제는 정치인들이 많이 망칩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똑바로 할 때는 나라가 굉장히 좋고요. 정치인들이 이제 생각을 달리하면 나라가 굉장히 휘청거리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란 사태도 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자본시장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스, 뭐 빅스 지수가 30을 넘는 등 인생 역전의 기회가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인생 역전의 기회는 결코 자본시장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치인들이 만드는데. 누가 예상했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 필리프 4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필리프 4세? 네,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왕권 신수설의 정점에 있던 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루이 14세에서 루이 16세가 이제 왕권 신수설, 특히 루이 14세가 짐이 곧 뭐 국가다, 뭐 그렇죠. 태양왕이라고도 하고요.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왕권의 정점 아니에요? 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이 그분의 이렇게 윗선조입니다. 필리프 4세. 아, 그렇습니까? 네, 왕권 신수설의 어떤 정점에 있었고요. 그 프랑스 대혁명의 시발점이 된 삼부회라고요. 세 가지 파트, 성직자, 귀족, 평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의견을 뭐 경취하겠다. 뭐 네.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뭐 왕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그런 제안도 좀 해봐. 뭐 이런 그런 전쟁 자금 마련 이런 돈 모을 데 궁리하는 거죠. 예, 징세 이런 측면에서 징세. 이제 아. 필요한 어떤 서포터 역할을 하자고 했고요. 예.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이제 나중에 아비뇽 유수라고요. 아비뇽 유수? 예, 교황까지 이제 프랑스로 끌고 올 정도로 굉장한 왕권을 휘둘렀던 분입니다. 필리프 4세가. 네. 예. 그래서 이 필리프 4세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전쟁도 하고요. 그랬겠죠. 예, 그래서 결국 전쟁하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돈이 필요하면 어디서 구합니까? 제일 잘 사는 애들한테 하자고 하지 않겠어요? 성직자 귀족한테는 받을 수 없으니 네. 가장 돈을 많이 번 상인들. 아, 그래서 쌍파뉴 상인들에게 네. 이 세금을 세금 과도하게 매기고 또 이 쌍파뉴 같은 이런 이 네. 도시들은 네네. 영주의 그런 지배를 덜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돈을 잘 버니까 자유도시로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주의 지배 말고 네. 왕의 지배를 받는 자유도시로 느슨한 형태를 해주는데 왕이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전쟁이 나니까 왕의 도시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쌍파뉴가 이제 병들어 가는 거죠. 잘 살고 있었는데 거래도 잘 됐었는데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플랑드르 막 그런 지역도 막 이 괜히 건들고 뭐 이러니까 못 살겠어 이러면서 이제 플랑드르도 안 오고 아, 상인들이? 예, 상인들 플랑드르 상인들이 안 오고 내가 더러워서 거기 안 간다 이거네. 예. 그럼 우리랑 막 좀 시끌시끌 하는데 내가 네. 굳이 뭐 프랑스까지 가야 돼? 네. 뭐 이러면서 여기 막 전쟁터야 뭐 이러면서 예, 끊기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좀 시장도 망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플랑드르와 전쟁까지 하니까 여기 주요 고객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최대 직물 산업지였던 플랑드르와도 한판하니 이 한쪽만 와서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네. 결국 쌍파뉴는 와인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아, 백투 더 베이직스. 네, 와인만. 포도나무는 심어놨거든요. 아, 해가 포도나무는 지나도 있으니까. 예, 포도나무는 이렇게 계속 자라고 한번 우리가 톡 쏘는 맛에 중독이 됐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스파클링. 계속 스파클링 와인을 찾게 되면서 네. 예, 역사는 계속 진행이 미들컨 와인뿐. 되는 거죠. 네. 네, 때마침 이 시기에 프랑스 와인의 명성이 더 높아지는 일이 생긴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죠? 아까 그분입니다. 어떤 분이요? 네, 필리프 4세. 필리프 4세. 네. 이 필리프 4세가 생각을 해보니까 왕권 신수설 아닙니까? 네. 왕의 권위를 신께서 내리셨는데 내가 그러면 교황보다 더 높은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황을 끌고 옵니다. 아비뇽으로. 그렇게 예, 되고. 론 지역인데요. 네. 프랑스의 남부의 론 지역인데 그쪽 론 지역에 아비뇽에 딱 가둡니다. 네. 그걸 유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둬가지고 1309년부터 1377년까지 무려 70년 정도를 프랑스 왕이 교황을 지배를 합니다. 당시의 교황은 다 프랑스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프랑스인을 앉혀놓고 이제 이렇게 감시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디 갈라 그러면 안 돼, 가지 마. 쥐락펴락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교황과 추기경들이 이제 아비뇽 지역에 머물면서 뭐 합니까? 또 마셔요? 포도맛을 왜냐면 일굽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또 네. 여기다가. 그래서 예. 거기서도 이제 미사도 지내야 되고, 그래서 종교 의식도 해야 하고. 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와인을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이 아비뇽 지역이 이렇게 발달이 될 수밖에 없는 와인의 중요한 산지가 되면서 예, 지금도 이제 론 지역이 네. 프랑스 와인의 대표적인 그런 산지인데요. 프랑스의 이제 와인 산지를 4군데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르도, 부르고뉴, 쌍파뉴 그리고 론. 이 4군데 중에 제일 싼 와인은 론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프랑스 남부의 따뜻한 그런 와인 지역인데 소위 말해서 소주보다 쌉니다. 공급이 그만큼 많다는 건가? 공급량이 굉장히 많고요. 예, 퀄리티 측면에서 좀
다른 세 군데만큼은 아니구나. 예, 다른 세 군데만큼 조금 네. 떨어집니다. 아, 빈티지를 얘기할 수 없는 네. 예, 그런 빈티지라는 건 이제 생산 연도거든요. 그래서 고급 와인들은 유럽의 날씨가 너무 소위 말해서 지랄 같아서 어떤 애는 되게 좋고 변덕이 심해서. 변덕이 심해서 예. 어떤 애는 되게 좋고 어떤 애는 안 좋다 보니까 네. 그 햇볕이 따뜻한 애는 그때 와인은 너무 달콤한 겁니다.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 몇 년도 빈티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한 해의 와인이 좀 더 비싸거나 아,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런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네. 이 론 지역. 아비뇽, 네. 론 지역의 와인은 네. 그 빈티지를 논할 수 없는 그렇구나. 그냥 막 물처럼 마실 수 있는. 그래서 프랑스 슈퍼에 가면 대부분 론 와인인 겁니다. 예, 근데 또 싼 와인 좋아하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까르푸에 가면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와인들이 네. 이 아비뇽 지역의 와인이다. 아, 다 누구 때문에? 필리프 4세 4세 때문에.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역사적 토대 위에서 드디어 이제 17세기 후반 즈음이 되면 샴페인이 탄생하나요? 네. 아직 탄생 안 했던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스파클링 와인. 스파클링 정도. 와인으로 예, 예. 했는데 네. 이제 쌍파뉴라는 브랜드가 이제 드디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는 거죠. 네. 포도는 남았잖아요. 그렇죠. 포도 맛은 남았고 그래서 이제 쌍파뉴 지역에서 파는 와인만 쌍파뉴 스파클링 와인에 쌍파뉴라고 하자. AOC 제도라고 하거든요. 요즘 들어서 그 AOC. 지역에서 나오는 그 지역 특산의 그런 어떤 브랜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동 소주 이렇게 안동 소주는 안동에서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쌍파뉴가 네. 이 원래 이제 프랑스 북부 쪽이라 추위가 파리보다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기온이 내려가면 네. 발효가 멈춰요. 그러니까 발효라는 게 따뜻해야 이게 발효가 되는데 네. 추운 겨울에 발효가 멈추다가 따뜻해지면 다시 이제 발효가 시작됩니다. 네. 발효가 시작되니까 이게 뒤늦게 발효가 되다 보니까 또 봄이 되면 날씨가 계속 따뜻해지니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이 발효되면서. 그렇죠. 네. 네, 막 그러면서 탄산가스가 생겨나면서 문제는 뭐냐면 네. 봄이 되면 병들이 깨져. 빵빵빵빵. 병이 깨졌어요. 병이 깨져요. 아, 진짜로? 네, 왜냐면 그럼 안 그 되잖아. 당시에 예. 유리 가공 기술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네. 병들이 막 계속 빵빵빵빵 여기저기 빵빵빵빵 깨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막 애써 이렇게 포도주 담아놨는데 깨지고 막 이러니까 네. 네. 너무 열받는 거죠. 그래서 열받죠. 당시에 네. 그런 스파클링 와인을 악마의 와인이다. 연쇄적으로 폭발을 막 일으키고 막 빵빵하니까 화염병이야 뭐야. 네, 너무 화가 예.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과연 끝까지 병을 담아낼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의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샴페인 하면 사실 떠오르는 상징적인 인물이 한 명 있죠. 돔 페리뇽. 예.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돔 페리뇽 본인은 그런 이 악마의 와인 같은 그 특성, 거품 때문에 병이 빵빵 터지고 이런 걸 굉장히 안 좋아했다고 하던데요. 네, 예. 이분이 수도사입니다. 네, 이분도. 돔 페리뇽 수도사군요. 성직자. 예. 네, 돔 페리뇽. 그래서 사실은 그 교황청에서 네. 이렇게 와인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을 내보냅니다. 그 와인의 어떤 품질과 왜냐면 와인은 미사에 써야 되거든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퀄리티를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맛있는 와인은 교황님께 또 이렇게 선물도 드려야 되고 그렇죠. 또 영주나 귀족들도 되게 좋아하고 식사에는 꼭 필요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수도원에서 그 품질 관리를 했고 네. 돔 페리뇽이 이제 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러 보내진 겁니다. 해결하러. 네, 그래서 돔 예. 페리뇽 선생이 이제 이 샴페인을 네.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 돔 페리뇽이 요즘도 되게 유명합니다. 브랜드로. 유명하죠. 예, 네, 유명하죠.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 와인이 있고요. 네. 우리 루이비통 그룹 주식시장에서 LVMH라고 하는데 하도 합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LVMH라고 네. 쓰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모에상동이라는 그런 모에상동. 네. 그런 회사에서 만든 최고급 빈티지 샴페인이 바로 돔 페리뇽입니다. 그렇지. 돔 페리뇽 하나 정도는 집에 있어야 됩니다. 갖고 계시나요? 왜? 전 없는데 왜 있어야 되죠? 과시욕이죠. 빚을 내서라도 그럼 하나 살까요? 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주식 전문가가 빚을 내서 돔 페리뇽 사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예, 100만 원 이내라서 돔 페리뇽 정도는 하나 정도 사고 네네. 이렇게. 저희 집에 아무도 안 오는데 사다 둬야 되나요? 그러면 PD님하고 저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돔 알겠습니다. 페리뇽 이렇게 좀
전시하면 네네. 그걸로 이제 거의 끝납니다. 어. 예,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제 명품 가방이 필요하듯이 남자들에게는 돔페리뇽 정도 와인바에 딱 넣어두는 접시사 센스. 공식 의견 아닙니다. 예, 예. 접시사 공식 의견 아니고요. 네. 예. 17세기 그 베네딕트 수도사 네, 네, 돔페리뇽 선생이 이제 그래서 파견 나왔어요. 예, 예, 해결하러. 그래서 샴페인의 어떤 저장 기술을 발전시켰고요. 네. 결국 그의 이름을 따서 네. 모해상동에서 돔페리뇽이라는 그런 네. 마케팅적인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페리뇽 샴페인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발명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저장 그 저장 거품도 방식. 싫어하고 뭐 이렇게 터지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보자. 뭐 어떤 방식들을 고안해냈을까요? 그래서 이제 코르크마개. 코르크마개. 네, 코르크마개. 예, 예, 예. 돔페리뇽의 코르크마개를 통해서 좀 이 터지는 걸 좀 막아줬다. 공기를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이 뭐죠? 이렇게 좀 안전하게 그렇죠. 관리를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줬고요. 네. 사실 병 터지는 거는 영국에서 산업혁명 덕분에 좀 해결이 된 부분도 있어요. 산업혁명 덕분에. 예. 네, 산업혁명을 통해서 네. 당시에 이제 영국이 석탄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지고 있는 석탄을 가지고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게 보면 플랑드르에서 만든 그 면직물 산업을 전쟁통에 플랑드르인들이 안전하게 영국으로 넘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영국의 그 양털을 가져와서 가공 생산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명예혁명 때 넘어가고요. 아. 전쟁 덕에 좀 넘어가면서 네. 아예 영국의 이제 틀을 잡으면서 거기서 면직물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갑자기 이제 인도산 모직물이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커튼이 왔는데 이게 면직물하고 모직물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인도산 모직물을 이제 그 커튼을 가져왔는데 이 커튼을 굳이 인도에서 만들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석탄을 가지고 네. 그 방직기 이런 거 방직기를 예. 만들면서 이제 활성화가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석탄을 통해서 유리병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병을 만들 수 있게 네, 됐구나. 그래서 이제 유리병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네. 이제 이 실질적으로 이제 터지는 그런 문제들. 물론 우리 그 코르크 쪽에 심혈을 기울이신 돔페리뇽님의 지분도 있어요. 네, 지분도 예, 있지만 있죠. 실질적으로는 유리병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그게 됐고요. 여담이지만 우리가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축구팀. 영국의 축구팀이 있습니다. 네네 있죠. 크리스탈 팰리스는 네. 우리가 이제 수정궁이라고 하거든요. 수정궁이라고 많이 하죠. 축구 네. 팬들이. 네, 수정궁. 크리스탈 그러니까, 팰리스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국제 박람회가 열린 곳이 영국이고요. 네. 영국의 국제 박람회를 연 이유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자랑하려고 먼저 엽니다. 네. 그래서 연 장소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 지역에 네. 크리스탈 팰리스를 지었는데 뭘로 지었느냐? 유리로 지었습니다. 진짜 유리궁이. 네, 그래서 유리로 거대한 이 궁전을 지었고요. 네. 그래서 수정궁이라는 게 이제 유리로 딱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햇빛이 비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예. 이렇게 햇빛이 비치고 따뜻한 게 그동안 맛보지 못한 거죠. 그게 다 이제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유리 발전 기술이 그 안에 위치 잘못 잡고 있으면 그 돋보기로 예전에 파리 이렇게 장난치는 친구처럼 네, 화상 입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예, 그래서 예. 일단 그런 어떤 유리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 크리스탈 팰리스 수정궁이 만들어졌고요. 안타깝지만 이게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요? 런던에 가서 볼 수 없는데 그 어떤 자리 위치에 있는 팀이 네. 지금의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탈 팰리스를 네. 지금도 이제 축구팀 이름에 쓰고 있는 거고요. 아. 이러한 유리 기술은 나중에 이제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서 백화점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래요? 백화점 안에 이렇게 유리로 해서 지금도 백화점 보면 이 채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기술들이 결국 이 유리 기술의 발달로 되어 있었던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그 코르크 위에 씌우는 머즐이라고요. 뭐질? 쇠 철망. 코르크 개발- 위에 그거 네. 돌려서 따는 거. 네, 그러니까 코르크도 이제 열받으면 튕겨져 나갑니다. 튕겨 나가죠. 네, 예. 빵 하고 튕겨져 나가니까 그거 있어야 돼요. 네, 예. 머즐을 이제 나중에 1844년 예. 우리 돔 페리뇽 이후에 개발이 되면서 네. 아돌프 자쿠송이라는 분이 제대로 된 이 머즐을 머즐? 개발하면서 지금의 이제 샴페인이 이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 거품 자체를 좀 더 이제 자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거품을. 예, 그러니까 예전 거품보다 이제 빵 타는데 바바바바바박 나오고 막 이런 정말 그런 상업적인 그런 부분들도 네. 나중에 이제 개발이 또 추가적으로 네. 이 영국 의사 크리스토퍼 메렛이라는 분이 메렛 선생님. 예. 그 샴페인의 메렛 샴페인 방식을 도입을 하면서 보다 이제 스파클링이 더 나오게. 네네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샴페인은 이제 상당히 근세에 이렇게 그러네. 지금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돈페리뇽의 역할도 있었고, 그렇지.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메렛의 강한 그런 뿜어내는 그런 것도 있고 머즐도 있었고. 아까 자크송 선생님, 그 머즐.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네네. 지금의 이제 샴페인, 그러네. 쌍파뉴 지역의 샴페인이 됐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술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시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 통조림도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예전에 통조림은 총으로 쏴서 통조림을 깼어요. 전쟁터에서 통조림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총으로 구멍을 내고 그걸 벌려가지고 대검으로 벌려갖고 먹고 그게 불편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따는 그게 있고 그 따는 것도 귀찮으니까 원터치가 개발이 되고. 그렇죠. 그러네. 네. 혁신적인 기술은 한 번에 탄생하지 않는다. 되게 멋있게 말씀하시고 또 콜록콜록거리시네요. 네. 감기를 누가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이것도 궁금한데요. 우리 뭐 축하하거나 뭔가에서 승리했을 때 샴페인 터뜨리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언제 생겨난 문화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샴페인은 부자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빵빵 터뜨리는 그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캉캉춤처럼 뭔가 이렇게 흥겨움을 줄 때 빵빵 터트리면 기분이 좋으니까 생일날 이렇게 한 번씩 처음부터 느꼈는데 좋은 건 다 캉캉춤에 비유하시네요. 그래요? 캉캉춤을 엄청 좋아하시네요. 저 한 번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팡 터트리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귀족들의 어떤 왕실의 어떤 기념일이나 어떤 행사 때 한 번씩 빵빵 축보를 터트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어떤 승리나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터트리는 역할을 좀 했고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도 매일 식사 때마다 쉐리 와인을 안 드시고 샴페인을 드셨다. 매일 그 승리를 염원했나 보죠. 그래서 처칠 선생님 덕분에 뭐 승리의 어떤 개념은 샴페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해졌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폴레옹도 나폴레옹. 나폴레옹도 샴페인의 진심이었다. 나폴레옹이 샴페인의 진심이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되면 부자들이랑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제 전쟁 자금도 대줘야 되고.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모해상동. 여기를 한번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모해상동을 그 당시에 최대의 샴페인 회사였는데 방문을 하고 우리 나폴레옹 선생님이 만든 최고의 상품이 있습니다. 뭐죠? 훈장. 훈장을 줍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처음 훈장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나폴레옹이 만든 거예요? 나폴레옹이 훈장을 만들면서 내가 이렇게 그냥 금속 조각을 하나 주는데 너무 기뻐하더라. 잘 만들었다. 이 금속 조각 하나 만들어서 훈장이라고 딱 줬더니 얘네들은 막 이걸 가슴에 차고 다니면서 받는 사람은 좋았는데 주는 사람은 마음이 좋지 않네요. 그래서 나폴레옹 스스로는 훈장을 주고 아주 비웃었다 그래요. 그래요? 키득키득하면서 저거 하나 내가 그냥 만들어 줬는데 막 되게 막 뿌듯해하고 우월감 느끼고 우월감 느끼고 그래서 이걸 이제 남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훈장을 누구에게 줬겠습니까? 모해상동에 줍니다. 모해상동에. 명예훈장을 나폴레옹이 모해상동에 주고요. 모해상동 나폴레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임페리얼이라는 브랜드를 내면서 임페리얼 하나 정도는 또 먹어줘야 되는 거죠. 또 집에 있어야 되는. 모해상동. 나폴레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나폴레옹 와인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와인? 샹베르탱이라고요. 샹베르탱? 유명한 거보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전쟁 중에도 이 샹베르탱을 챙겼고요. 나폴레옹의 샹베르탱에는 N자를 씁니다. 그 누구도 손대지 마라. 나폴레옹의 N. 그래서 나폴레옹 샹베르탱에는 이니셜 N이 써 있고요. 이게 상당히 남성적이고 강력한 향기를 뿜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고뉴 지역의 상베르탱 지역에서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드는데요. 이 러시아 원정 중에도 갖고 갑니다. 그래요? 진짜 좋아했구나. 그래서 그 러시아 원정 중에 그걸 뺏깁니다. 누구한테요?
그 상대방한테. 상대방에게. 그래서 너무 원통해 하고요. 아니 물론. 네. 그래서 네네. 이런 일설이 있습니다. 워털루 전쟁 전에 네네네네. 이 샹베르탱을 먹어야 되는데 원하는 만큼 못 먹었다고 합니다. 부족해서, 그러니까 양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스트레스가 많아서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샹베르탱을 원하는 만큼 먹지 못해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워털루 전쟁에서 지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네. 있고요. 예. 이 나폴레옹이 그래서 결국 워털루 전쟁에 져서 네.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나폴레옹 얘기가 하나 더 나왔으니까 네. 나폴레옹의 치킨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치킨 음식이요. 네, 마랭고 치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마랭고? 네, 이 치킨 마랭고라고요. 예. 이 화이트 와인을 넣은 닭 요리인데요. 예, 나폴레옹이 이제 알프스를 넘어갑니다. 네. 알프스를 넘어가서 이탈리아를 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를 북부를 지배했던 오스트리아군 예. 여기를 이제 마주치는데요. 마랭고 평원에서 이제 전투를 일으켜서 1800년에 승리를 합니다. 이겨요. 예, 이 마랭고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 마랭고 전투를 이기면서 나폴레옹의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프랑스인들은 거의 영웅화하면서 결국 꽃길을 걷게 되는 그 계기가 됐고요. 네. 이 승리를 한 다음에 이 나폴레옹의 요리사에게 배도 고프니 뭔가 하나 만들어봐. 네. 급조를 좀 해봐. 하니 이 요리사가 달걀, 토마토, 뭐 마늘, 암탉 그리고 나폴레옹의 휴대용 술통에 있는 브랜디를 섞어가지고 근데 안 마실 수가 없겠다. 네, 메뉴. 대충 네. 만들었답니다.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맛보고 전쟁터에서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네. 배고프니. 그래서 마랭고 치킨을 먹고 네. 이 요리를 일반 병사들에게까지 하사하고. 다 하사라고 했고요. 예. 뭐 이 일설에 의하면 나폴레옹의 이 요리사가 프랑스에 이제 다시 와서 브랜디 대신에 화이트 와인을 넣어서 마랭고 치킨을 만들어줬다. 업그레이드 시켰다. 네, 설이 되게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네요. 네. 사진 그래서 보는데. 나폴레옹과 뭐 와인은 뗄 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시간적 여유가 되면 와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시간 몇 분 한 정도 곡지 있나요? 정도 더 뭐 알려주시면 좋죠. 예. 와인에 대한 재밌는 얘기. 네, 로마네 꽁티 들어보셨습니까? 로마네 꽁기? 로마네 꽁티. 꽁티. 네, 꽁티. 음식 이름 아니에요? 꽁티는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요? 예. 네, 로마네 꽁티. 네네. 부르고뉴 지역의 최고급 브랜드입니다. 네, 집에 로마네 꽁티 정도 있으면 네. 더 이상 재산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와인 브랜드예요. 네, 이게 5,400병만 1년에 생산이 되거든요. 야. 그래서 줄을 섰습니다. 로마네 꽁티 하나 사보자고. 이거는 집에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네요. 네, 예. 앞서 돈페리뇽은 살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사면 이하이기 살수 때문에 있는데. 좀 뭐 돈 아끼면 한 달 짜장면 아끼면 충분히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네 꽁티는 살 수가 일단 쉽지 않고요. 쉽지 않고. 산다고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래서 로마네 꽁티는 품질 관리로 해서 1년에 5,400병. 여기에 다른 그랑퀴리급 11병을 더해가지고 12병을 세트로 팝니다. 그랑퀴리라는 것은 네. 프랑스의 최고급 와인. 예. 최고급 와인을 그랑퀴리라고 합니다. 그랑퀴리. 그러니까 CBS 아나운서 중에 그랑퀴리는 이강민이다. 네, 이런 명언을 제가 오늘 남기고 감사합니다. 가게 되는데요. 예. 사실 그 로마네 꽁티는 네. 이 본느 로마네라는 지역의 마을의 포도인데요. 네. 그 와인인데요. 네. 이 꽁티는 부르봉 왕가의 네. 그 왕자 이름입니다. 왕자 이름이요. 네, 그런데 이제 루이 15세 애첩 마담 퐁파두. 마담 퐁파두. 네, 마담 퐁파두가 모함을 해서 쫓겨납니다. 네. 그래서 베르사유를 떠나서 이 부르고뉴 지역에 왔고요. 와서 할 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도밭을 관리하다가 그래도 왕실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르사유에서 멀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납품을 해서 프랑스 궁정의 독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로마네 꽁띠. 네, 그래서 와인을 좀 알면 그러네. 로마네 꽁띠 정도는 알아두셔야. 세계에서 제일 비싼 와인이라고 나오네요. 포털에. 네, 그래서 로마네 꽁띠 와인은 굉장히 좋은 그런 와인. 그래서 보르도 아까 앞서서 론, 샴페인, 부르고뉴 네 곳의 와인 지역이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최고 지역은 어디일까요? 왠지 보르도일 것 같은데. 부르고뉴입니다. 부르고뉴입니까? 네. 보르도는 네. 이 주인이 일단 네. 대기업 같이 네.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땅에서 이렇게 와인을 만들고 이 와인을 네. 포도를 섞습니다. 아. 이거 블렌딩한다고 네. 그러거든요. 네. 블렌디드 와인입니다. 막 섞습니다. 아. 우리 요즘 들어서는 이제 위스키도 싱글 몰트가 많이 네. 유행을 하지 예, 않습니까? 예. 한 곳에서 이렇게 만든 네. 것처럼 부르고뉴는 블렌딩을 하지 않습니다. 아, 부르고뉴는 안 섞어요. 예, 예. 부르고뉴 지역은 일단 주인이 아주 많습니다. 음. 작은 밭에 주인이 촘촘히 간의 수공업처럼 이렇게 촘촘히 있는데 부르고뉴의 와인을 좀 더 쳐줍니다. 일종의 장인들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질문. 네. 이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은 평지에서 나온 와인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비탈길에서 나온 와인이 더 좋을까요? 약간 산지요. 네, 일단 질문에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왜? 네, 평지면 네. 이걸 질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평지에서 나온 네. 와인보다 이렇게 비탈길에서 비탈길. 나온 와인이 최고급으로 치는데 햇빛 때문 아닐까? 뭐 네. 여러 가지 뭐 네. 사실 때루아라고 하거든요. 때루아. 예, 와인에선 때루아가 되게 중요하는데요. 이 때루아가 이제 땅의 토질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와인이 햇빛만 너무 받는 것도 좋지 않고 적절한 그늘과 함께 이게 선선한 그 바람도 불고 네. 이런 환경들이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줘서 아주 섬세한 와인이 부르고뉴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비탈길에서. 네. 그래서 그런 와인들이 이렇게 최고급 와인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와인을 시작할 때는 보르도에서 시작해서 부르고뉴로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은 이렇게 좀 밋밋한 와인에서 친숙하게 갔다가. 그래서 이제 섬세한 와인 쪽으로 좀 가서 부르고뉴 와인을 좀 즐긴다 하면 얘는 좀 이 와인에 좀 그렇죠. 있는 그런 조예가 깊은. 조예가 깊은 그런 조예가 깊으시네요. 예, 저는 와인 쪽에. 저는 이제 주정강화 와인. 주정강화 와인. 주정을 부리기 위해서. 인생은 대항이니까. 그래서 주정강화 와인으로 주정 부리고. 포르투라든지 쉐리라든지 이런 좀 도수가 센 이런 와인들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 부르고뉴의 로마네 꽁티. 그러면 보르도는 어떤 와인 브랜드가 유명할까요? 보르도 대표 와인 듣고 마무리할까요? 메독. 메독. 우리가 메독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들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보르도 지역은 메독. 그리고 부르고뉴는 되게 섬세한데 가장 중요한 건 로마네 꽁띠다. 로마네 꽁띠.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이 보르도가 원래 프랑스 땅이었는데 영국 땅으로 한 300년 정도 갑니다. 보르도가 그것 때죠. 그 장미 전쟁하기 직전 그쯤 아닌가? 그 아키텐 공주가 엘리 오노르라고 이분이 이제 원래 프랑스 왕 루이 7세랑 결혼했는데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예쁘셨어요. 그래서 영국 왕이랑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지역이 보르도 지역이 영국 땅이 되고요. 그 당시에 그 보르도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의 생산량이 영국 1년 수입 예산보다 컸었다. 그럴 정도로 확 와닿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사실 영국은 프랑스 땅 안에 영국의 땅이 있었어요. 섬나라가 절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잔다르크 100년 전쟁 여기서 프랑스가 승리하면서 그 보르도 땅을 가져오면서 결국 이 보르도가 이제 영국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르도의 와인은 영국의 맛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300년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300년 정도는 영국의 맛 섞이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영국의 맛이 안 섞여야 또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영국의 맛이 섞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보르도의 와인보다는 부르고뉴를 좀 더 쳐준다. 그래서 보르도에서 시작해서 부르고뉴로 마무리를 하면 중간중간 샴페인도 좀 마시고요. 돈 없으면 론 와인을 슈퍼에서 사서 꿀꺽꿀꺽 먹으면 되겠다. 프랑스 와인 그 티어가 오늘 확 정리된 느낌입니다. 와인을 잘 몰랐는데 많은 정보 또 얻고 갑니다. 그래서 CBS의 아까 아나운서 그랑퀴리 최고는 그랑퀴리를 CBS의 로마네 꽁띠는 이강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 중에 최고는 최고 민수인 것처럼. 그래봐야 로마네 꽁띠에 비하겠습니까? 로마네 꽁띠. 저희의 로마네 꽁띠이십니다. 와인의 역사로 시작해서 샴페인의 탄생까지 또 나폴레옹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최고민 스님과 함께 다양한 지식들 또 줍줍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